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조용히 닫힌 궁궐의 문을 지나 차가운 봄밤에 창덕궁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달빛이 기와 끝에서 떨리고 내 숨이 가늘게 흔들릴 때 당신은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살아남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때로는 복수가 살아가는 방식의 전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잠시만요. 편안해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현재 위치와 시간을 적어주세요. 이 밤, 우리가 함께 이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셨다면 이제 시작할게요. 그날 1776년 봄의 끝자락, 나는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젊다 말했고 희망이라 말했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주기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왕좌에 앉아 금장 장도가 시리게 차가운 팔걸이를 만질 때도 내 심장은 눈이 내려 쌓인 듯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내 첫 명령은 경사스러운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숙의 문씨를 궁 밖으로 내쫓으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궁궐의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막 뒤 복도에서 숨이 멎는 기척이 느껴졌고 궁녀들의 젖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미 오래된 상처와 함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복수를 원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결과였을 뿐, 시작은 생존이었습니다. 권력은 따뜻한 담요가 아니죠. 오히려 얼음장에 누워 잠드는 것과 같았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천이 빠져나가 죽음과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옥죄었던 손을 끊어내고 내 삶을 되찾겠다고. 내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서늘한 분노,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쓸쓸함. 복수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복수는 독이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독이 나를 살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독을 치료제로 쓰는 경우도 있었죠. 마치 내게도 그 독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버티고 살아남기 위한 약처럼. 문씨를 향한 내 명령이 떨어진 순간 세상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때 만인의 시선과 부러움을 받던 여인이 이제는 누구도 감싸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궁궐의 기둥과 창틀, 조용히 흔들리는 모란고집까지 나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역사는 간혹 참 이상합니다. 가장 화려했던 자리를 차지했던 이가 어느 날 가장 소리 없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 속에는 아버지의 뒷주, 울지 못했던 나, 그리고 차가운 궁궐의 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복수는 기억의 집착이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다. 맞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녀를 궁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내쫓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던 순간 사람들은 속삭임조차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깃든 궁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자리는 언제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리가 아니던가요. 왕좌라는 건 높은 곳이 아니라 단단하게 고립된 섬과도 같았습니다. 바깥에서는 함성이 들릴지 몰라도 안쪽은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내 안에 오래된 울음이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죠. 나는 내 마음속 오래된 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어린 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뒤주 안에서 숨이 가라앉아 가던 그날 내 손은 너무 작았고
팔은 너무 약했습니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울지 못했습니다. 나의 울음은 금단이었고 나의 감정은 숨겨져야 했습니다. 궁궐에서는 눈물조차 정치였으니까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가까운 고독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히고 나를 향한 손길이 사라질 때 사람은 오직 자신의 호흡만을 듣게 됩니다. 숨 쉬지 마라. 들키지 마라. 살아남아라. 내 어린 가슴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생존이라는 낱말이 나의 유일한 진리가 된 듯했습니다. 궁궐에서 오래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칼을 드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다. 문씨는 기다렸고 미소 지었고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는 큰 외침이 아니라 작은 귓속말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세 어느 지역에서는 고양이를 악령의 사자로 여겨 몰살했는데 결국 쥐가 들끓어 역병이 퍼졌다는 기록이 있었죠. 누군가를 미워해 없애는 순간 그 빈자리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자란다는 말입니다. 내게는 반대로 없애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기억하지 않기 위해, 울지 않기 위해. 복수라는 칼은 나를 다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였던 나는 슬픔을 간직했지만 왕이 된 나는 슬픔을 칼날로 벼렸습니다. 궁궐의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어둠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복수를 꿈꾼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처로 성장하고 복수로 균형을 찾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문 씨에게 내린 명령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 과거와 마주하고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아주 긴 여정에 영조가 문 씨를 처음 바라보던 순간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에 박힌 그 장면은 마치 찬 겨울밤 얼어붙은 연못 밑에서 여전히 흐르는 물처럼 조용하지만 지독하게 생생합니다. 1751년 차가운 눈이 장독대 위에 내려앉던 창경궁. 세상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검은 상복에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앉는 눈발 사이로 할아버지의 눈빛이 한 사람을 향해 멈춘 순간이 바로 떠오릅니다. 나는 그때 아주 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도 진실을 봅니다. 할아버지의 슬픔 뒤에 숨어있는 어떤 번쩍임을,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욕망?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의 탈출구였을까요? 아마 그는 외로웠겠지요. 사랑했던 며느리의 죽음,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좁아지는 왕좌의 그림자. 노인은 때로 거대한 나라보다 따뜻한 손을 원합니다. 그 손이 재앙을 부를 줄도 모른 채 그해 겨울 문 씨는 그냥 한 명의 궁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세상 조용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눈. 순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는 미소. 할아버지의 시선은 바로 그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 순간부터 삐걱이며 옆길로 굴러가기 시작했죠. 인간의 운명은 때로 아주 작은 질문 하나로 바뀝니다. 그날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짧은 한마디. 하지만 왕의 한마디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운명을 새로 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니라 한 시대의 균열이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역사의 큰 흐름은 종종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 중세 연금술사가 우연히 실험을 하다 유리컵을 깨뜨렸는데 그것이 강화 유리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위대한 것과 위험한 것, 둘 다 우연과 순간에 의해 탄생합니다. 그날 문 씨와 영조 사이에 그 순간도 그랬습니다. 작은 금이 생기듯 조선의 왕실에 균열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 며느리의 시녀를 들였다는 소문은 눈발보다 빠르게 퍼졌다고. 궁궐 담장 사이로 바람을 타고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였던 나도 알았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아마도 어린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 것이겠죠. 한 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권력의 시작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이고 파멸의 시작도 누구를 선택하느냐이다. 그날 영조는 문 씨를 선택했고 조선의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이 내리고 기와가 차갑고 모든 것이 씻겨나가는 듯 고요했지만 내 마음에는 눈이 녹을 만큼 뜨거운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시간이 흘러 진실이 되었고 결국 내 인생의 칼날이 되었죠. 문 씨가 궁에 자리 잡기 시작한 그 무렵 나는 아주 어린 눈으로 세상이 뒤틀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후궁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 역사를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사랑이 죄가 되는 자리, 권력이 감정으로 시작될 때 벌어지는 균열을 저는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영조는 문 씨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나 곧 노골적으로.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입을 떠나면 목이 떠나던 시대였으니까요. 대신들의 얼굴은 조용히 굳었고 궁녀들은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슬픔 속에 있어야 할 그분이 새로운 웃음을 찾으시는지. 하지만 슬픔이 깊을수록 인간은 오히려 따뜻함을 향해 손을 뻗는 법입니다. 역설적이지요. 상실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결국 또 다른 상실을 부르는 구조. 그때 나는 그것이 왕가의 숙명이라 믿었습니다. 문 씨는 차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웃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뒤에 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레 왕의 빈자리에 들어섰을 뿐. 그러나 궁이란 곳은 빈자리가 생기면 누군가 채우게 되어 있고 그 자리를 채운 자는 곧 숙적을 만나는 법입니다. 현빈 조 씨가 떠난 자리,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지켜야 했던 자리, 그리고 언젠가 내 어머니가 설 자리. 그 틈은 너무 컸고 문 씨가 차지하기엔 너무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중을 들던 나이든 상궁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웃습니까? 그 상궁은 주름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웃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전하, 웃음은 칼의 손잡이니까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울음이 아니라 조용한 미소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황제는 매일 밤 침실에서 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인간임을 잊지 않도록. 하지만 영조는 그 속삭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과 고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왕의 마음에 문 씨가 들어왔고 그 문틈으로 위험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궁에서는 바람도 정보가 되어 흘러갑니다. 문 씨가 머무는 처소 주변에는 유난히 찬 기운이 스며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다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가장 오래된 형태였습니다. 힘보다는 영향, 명령보다는 시선, 그리고 칼날보다는 속삭임.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권력과 만나면 죄가 된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문 씨의 존재는 사랑으로 시작해 권력으로 변했고 결국 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단지 그녀만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궁, 외로움을 벌하는 왕권, 그리고 상처를 은혜로 포장하는 사람들. 나는 아직도 그 시절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비단 옷에 묻은 향, 차가운 난간의 돌 냄새, 그리고 왕좌 아래 고요히 흐르던 불안의 냄새.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시작이 곧 내 삶과 나라를 뒤흔들 폭풍이 될 줄은. 할아버지의 시선이 문 씨에게 자리를 내어주던 날들, 나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하죠. 왕실의 정은 피로 이어져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피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사랑을 잠식하고 결국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어린 나는 매일같이 동궁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는 강했지만 외로웠고 엄격했지만 그 속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을 문 씨는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불안해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책장을 넘기고, 때로는 술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때는 겨울 새벽 공터처럼 고독했습니다. 나는 가까이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은 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다가갈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궁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을 의심하면 나라는 흔들리고 먼 일을 믿으면 가문이 무너진다. 영조는 먼 일을 믿었습니다. 문씨 남매를. 그리고 가까운 일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때마다 나는 어린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할까? 역사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군요. 중국 한나라의 무제는 아들이 영모했다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사랑도 부자도 피도 무력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종종 동궁의 작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지나갈 때 나는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한숨이 춥고 때로는 뜨겁고 가끔은 보이지 않는 칼처럼 마음을 베었죠. 그리고 그 칼날 끝에는 항상 문씨가 있었습니다. 내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금을 긋고 있다는 사실이. 한 번은 아버지가 멀리 바라보던 창밖의 감나무 아래에서 물끄러미 서 있던 내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산다는 건 견디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무거워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10살 남짓한 아이에게 건네기엔 너무 날카로운 문장이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 아버지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 또한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문씨의 그림자, 궁중의 속삭임, 아버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실의 비극은 악인이 만들어내지 않는다. 고독과 오해가 만든다. 내 아버지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고독했고 오해 속에 가두어졌으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임금에게 의심받아 갔을 뿐입니다.
그 무게는 결국 뒤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단지 눈을 크게 뜨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칼이 되니까요. 아버지를 잃어가던 그 시절, 나는 이미 왕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나라를 잃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이 부서지는 소리가 전쟁의 북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린다는 것을. 동궁의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던 밤들, 나는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씩 기울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자를 두고 천재라 말했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예술을 아꼈고 사람을 보듬으려 했던 분. 하지만 궁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따뜻함은 차가운 권력을 자극하고 인간다움은 기성질서를 흔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조용히 눈을 돌리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으며 아버지 곁에서 속삭이는 소리 대신 멀어져가는 숨결만 들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궁궐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지지 않는 꽃은 꺾이고 웃는 이는 시기받고 강한 빛은 바로 가려진다는 것. 문씨의 오빠 문성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법도 아닌 감정이 만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밤이면 동궁 근처를 배회하며 동선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들고 나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느 날은 세자의 방에서 촛불이 얼마나 오래 타올랐는지조차 말이죠. 궁중 별감들과 눈짓을 주고받고 비밀스런 속삭임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문씨의 손을 거쳐 왕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예를 차렸지만 그 속에는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인 나도 그 감시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궁중에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칼보다 시선이 먼저 사람을 죽인다. 아버지는 칼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시선에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의심이라는 투명한 칼날이 하루하루 조용히, 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목을 조여갔습니다. 가끔은 허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나라의 중심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감옥인가? 웃지 못하는 감옥, 숨이 들키는 감옥, 심장이 뛰는 것조차 조종당하는 감옥. 그 시절 나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꾹꾹 접힌 작은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내가 쓴 문장들이 있었죠. 아버지를 지키겠다. 나는 강해지겠다. 무서워도 울지 않겠다. 아이의 다짐이란 얼마나 순수하고 동시에 슬픈가요? 그 종이들을 펼칠 때마다 세상 모든 바람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사관이 지나가며 중얼거린 말을 들었습니다. 권력의 무게는 의심의 무게보다 가볍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왕이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한 번 마음에 뿌린 의심은 걷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심이 아버지를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기를. 하지만 나의 기도는 바람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늘 같은 대답을 가져왔죠. 기다려라. 언젠가 너도 이 길을 걷게 된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권력과 생존은 같은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은 곧 내 미래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 시절 궁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창경궁 낙선당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둠을 찢으며 번쩍이는 불빛, 허둥대는 신하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던 나의 어린 눈. 불은 금세 잡혔지만 진짜 불길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문성국이 곧장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고했습니다. 세자가 경계를 게을리해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죠. 아버지의 입술은 떨렸고 눈은 붉어졌습니다. 억울함은 때로 울음보다 큰 침묵을 만듭니다. 아버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 안에 숯덩이를 넣고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은 듯 했습니다. 궁궐의 오래된 비유가 떠오릅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이 나면 바람 대신 속삭임이 타오른다. 불은 건물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사람의 믿음을 태웠습니다. 줄기차게 이어지던 아버지의 자존심, 확신, 자신감. 그 모든 것이 잿빛이 되어 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이미 세상 깊은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뜻이고 뜻은 곧 누군가의 계산이라는 것을. 문씨 남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만큼 뜨거운 시선으로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죠. 손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은 내 스승이 아무도 듣지 않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제의 시대에도 불은 있었고 죄는 늘 가장 약한 자에게 씌워졌다. 그때 알았습니다. 궁궐의 불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걸었고 저녁이면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우물가에서 떨며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며 물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만히 속삭였죠.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질 때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새손이 두려움을 배웠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그 시절 나는 새까만 까마귀를 자주 봤습니다. 까마귀는 인간이 죽은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 새들은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이 들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시렸습니다. 그리고 한 학자의 문장을 떠올립니다.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소문과 침묵과 눈빛으로 천천히 문을 연다. 그 문이 그 밤 불빛과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곧 이 궁은 숨을 참아야 할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고요한 숨막힘 속에서 역사가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겠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 결심의 작은 불씨가 후일 왕좌 위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뒤주. 그 하나의 단어는 이제도 내 가슴에서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극적인 순간만을 기억하지요. 왕이 명을 내리고 뒤주의 문이 닫히고 비명과 침묵이 섞인 여름의 열기. 그러나 나는 그 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조각을 기억합니다. 작은 상처들, 눌린 속삭임, 눈을 피하던 시선들. 비극은 천천히 익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더미 속 불씨처럼. 그날 그것이 폭발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는 궁의 한쪽 복도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울부짖고 매달리고 세상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 역시 세상의 시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새손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눈 하나 깜빡이는 것조차 정치가 되는 자리. 그곳에서 울음은 반역이었고 절규는 무너짐이었습니다. 뒤주 앞에 섰던 그 순간 내 손은 떨렸습니다. 마루 바닥에 떨어진 햇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매미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죠. 무엇이 가장 잔인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체 없이 답하겠습니다. 여름입니다. 겨울의 추위는 차갑게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여름의 더위는 천천히 삶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벽을 긁는 손의 떨림이, 마지막까지 살아보려는 그 의지가 나와 세상을 갈라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궁에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왕실의 비극은 울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기록된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내 무릎 위에서 칼처럼 들어왔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만 했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새 손을 잃는 건 더 큰 재앙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역사 공부를 하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왕이 슬픔을 보이면 백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습니다. 슬픔이 왜 나라를 흔듭니까? 하지만 이제 압니다. 감정은 권력의 금이자 균열이니까요. 아이였던 나는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눈물 대신 기억을 품고 울음 대신 결의를 삼키며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남겠습니다. 문 씨는 그 순간에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도 되는 듯. 어떤 사관은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울음보다 컸다. 맞습니다. 그 침묵 속에 나는 칼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걷어내겠다.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태어난 이 복수는 나의 생명이자 숙명이다. 나는 소년이었지만 그날부터 이미 왕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그 여름이 지나고 궁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던 사건, 뒤주와 함께 묻힌 목소리, 그리고 그 침묵 위에 자리한 자들. 영조는 여전히 왕이었고 문 씨는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손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새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만큼이나 내 마음의 빈틈도 넓어졌고 그 공간을 복수와 의지 그리고 고독이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문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들판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갈대처럼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고 발걸음은 느렸고 손끝은 그림자를 들이우듯 우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아함 속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말없이 웃는 자입니다.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은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 그건 맞지 않았습니다. 문 씨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백성도, 신하도, 심지어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 두려워한 건 잊히는 것이었죠. 나는 가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 같은 무표정이 있었고 그 표정은 나는 선택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에서 시작되어 권력으로 자라났고 그 권력은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을 조여갔습니다. 문 씨가 영조 곁에 서서 조용히 차를 올리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옆 얼굴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격렬함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사람을 압도한다는 것을. 폭풍은 소리를 내지만 얼음은 조용히 꽃을 죽입니다. 한 번은 내가 홀로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나이든 시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맹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나라를 다스린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남의 마음을 흔드는 자가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문씨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피를 흘리게 했고 손을 대지 않았지만 사람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역사는 사랑과 악의 경계를 늘 흐립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밤마다 나는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고 문씨의 침묵이 그림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기억하라. 언젠가 이 모든 걸 갚아라. 아이였던 나는 이미 장수의 마음을 가진 병사였습니다. 칼을 쥐지 않은 전사. 전장은 궁이었고 적은 웃는 얼굴이었죠. 그 시절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발하다. 조용히 싹을 틔우고 천천히 자라며 마침내 세상을 감싸는 뿌리를 뻗는 것. 그리고 그 뿌리는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왕이 되었다. 24세의 젊은 얼굴로 옥좌에 앉았을 때 주변의 공기는 축하보다 계산으로 가득했다. 대궐 밖에서는 연회가 열렸고 축성문에서는 북소리가 울렸지만 내 안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즉위의 웃음은 남의 것이었고 내 웃음은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나라의 심장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겠다고. 즉위 직후 내려진 내 명령은 빠르고 단호했다. 숙의 문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고 그녀의 가문을 해체하라. 그 명령은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지만 내면에 끝나지 않은 상처를 향한 응징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복수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정의라 불렀다. 나는 두 이름 사이를 알고 있었다. 복수는 내 피 속에 스며들었고 정의는 내 말 위에 놓일 칼날이었다. 궁중의 신하들은 즉시 서로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다. 노론과 소론, 당파의 계산이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그 소용돌이를 관망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의 기술은 폭력보다 공공의 명분이 강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교지와 논리를 가다듬었다. 교지는 내 분노를 포장해 정의의 언어로 바꿔놓고 백성의 안정과 왕권의 필요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현명하게 국론을 수습한다고. 그러나 나의 속셈은 단순했다. 상처받은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내가 배운 오래된 지혜 하나가 떠올랐다. 진정한 권력은 소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세운다는 말. 그 말은 맞았다. 나는 소란을 피하고 조용히 하나씩 계산을 실행했다. 문성국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동료들을 멀리 보냈다. 궁녀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고 신하들은 눈치를 살폈다. 명분은 강력했다. 그러나 권력의 정당성은 늘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정치사 연구의 핵심 과제라고 말한다. 합법성과 도덕성, 두 축의 균형이라는 논점이다. 나는 그 균형을 연습했다. 문씨의 딸들을 보호하는 결정도 그 하나였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었다. 왕권은 때로 잔혹하지만 인간의 윤리는 그 잔혹을 한 줄기 빛으로 반드시 걸러내야 했다. 나는 아이들을 궁 안에 두어 보호하게 했다. 대신들은 의아해했지만 나는 그것이 나의 양심이었다고 믿었다.
복수의 칼끝은 누구에게나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만 어릴 적 나는 달걀 껍질로 작은 배를 만들어 비에 띄워보던 적이 있다. 그 배들은 늘 뒤집혔지만 그 행위가 나겐 소중한 연습이었다. 권력도 마찬가지로 많은 실험과 뒤집힘을 견디며 다듬어지는 것임을 나는 안다. 작은 배는 금세 사라지지만 그로 인해 배운 것은 오래 남는다. 나는 또 한 문장을 늘 곱씹었다. 어떤 학술 토론에서는 왕권 강화가 곧 개혁의 시작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위를 세워 혼란을 잠재우고 그 기반 위에서 제도를 바꾸는 전략. 나는 그 논점의 위험성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유혹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나의 복수는 단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재구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정치적 결단과 인간적 연민 사이에서 나는 균형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생각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 문 씨 일가가 무너지는 광경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처벌은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불러온 잔향은 깊고 오래 남았습니다. 문성국은 노비로 전락했고 그의 재산은 왕명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고 심지어 그 어미는 제주도의 관노비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하나둘씩 이름을 잃어가는 과정은 마치 가을바람에 애써 매달려 있던 가리피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너무도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의 결정은 냉엄했고 신하들은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이 상소를 올릴 때마다 나는 교지를 통해 명분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기술이자 정치의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과하게 잔혹하다고도 단호한 정의를 집행했다고도 어느 쪽의 평판이 더 오래 갈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요. 한 역사학 토론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조의 처벌은 정치적 상징 행위 (Symbolic Act of Consolidation) 였는가? 그 질문은 나를 늘 괴롭게 했습니다. 나 또한 그 답을 완전히 확신하진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분노는 분노대로 타오르고 동시에 어떤 빈자리가 크게 드리워졌습니다. 문 씨의 처벌을 집행하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인간적인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권력은 가혹해야 할 때가 있고 자비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둘의 경계는 언제나 모호합니다. 나는 문 씨의 딸들을 보호한 결정이 옳았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었다고. 그러나 보호라는 명분도 한편으로는 내 양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궐 바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근심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중의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통해 안도하는 동시에 그 몰락이 불러올 파급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고 보니 과거 어느 도시의 시장이 도로를 새로 포장한다고 하자 주민들이 기뻐했지만 공사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는 우스운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변화는 늘 편안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너무 정치적인 농담이라면 미안합니다. 요즘은 도로 포장만 해도 토론이 열리더군요. 나는 그때 문득 오래된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잡초는 다시 자란다. 그 속담은 표면적으로는 단호함을 찬양하지만 또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단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뽑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들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남고 그 흉터는 오래도록 보입니다. 한편 궁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문득 이상한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옛 기록에는 궁녀들이 편지를 몰래 써서 소란을 일으키곤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편지들이 오늘날의 소셜미디어처럼 빠르게 퍼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궁중 해시태그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단 궁중 스캔들, 웃음, 역사는 늘 시대의 매체에 맞춰 형태를 바꿔왔습니다. 정보 전달 방식이 달라지면 권력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처벌이 끝난 뒤에도 내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교지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보곤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려 애썼고 동시에 자책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내게 남은 것은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정조의 결단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조의 비극적 선택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문씨 일가를 처단한 뒤에도 내 마음은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공허가 자리를 잡았다. 내가 베어낸 것은 한 사람의 삶이었고 그 대가는 뜻밖에도 내 안에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다. 사람들은 말한다. 권력은 결단으로 세워지지만 결단은 결코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고. 그 말이 몸으로 와닿았다. 나는 밤마다 비어있는 침상 옆에서 오래된 등불을 바라보며 내가 잃은 것들을 헤아렸다. 나는 늘 옳고 그름을 저울에 달아 재려했다. 정치적 계산과 인간적 연민 사이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지 몰라 손끝이 떨리곤 했다. 오래된 지혜 하나가 종종 내 귓속을 맴돌았다. 정치는 장기전이며 즉흥적 분노는 나라를 망친다. 그 말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동시에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쓰였다. 사람들은 내가 냉정했다고 혹은 잔혹했다고 평할 테지만 나는 그때마다 그 문장으로 스스로를 달랬다. 이상한 사실 하나. 중세의 어느 도시에서는 밤의 길목에 등을 달아두지 않으면 도둑보다 더 무서운 돌연한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았다. 그 소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일종의 불안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궁중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나에게는 더욱 생생히 다가왔다. 궁의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 대화의 억양, 바람에 친 문짝 소리 하나까지도 모두 내가 이해해야 할 신호였다. 나의 마음 한켠에는 늘 의문이 자리했다. 나는 복수를 이루었는가? 아니면 단지 한 시대의 병폐를 한 개인에게 전가했을 뿐인가? 열린 학술 토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떠오른다. 권력의 정당성은 당시 사회구조와 사법적 절차의 맥락 속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 문구는 내 선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학자들은 종종 나의 행위를 국가 재건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고 개인적 원한의 과도한 발현으로 보기도 한다. 두 해석 모두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사실 나는 문 씨의 딸들을 보호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아이들은 죄 없는 생명이었고 그들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의무였다. 그러나 보호의 이유가 온전히 자비에서 나온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 양심을 달래기 위한 계산이었는가는 다른 문제였다. 그 질문은 밤마다 내게 되돌아왔다. 정치란 언제나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개혁을 외치며 단호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조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누군가는 내 행동을 역사적 필연이자 시대의 응답이라 말하겠지만 내가 느낀 것은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외로움이었다. 권력을 휘두를수록 인간의 얼굴들이 사라지고 숫자와 계산만 남는 순간이 찾아온다. 또 다른 이상한 사실을 덧붙이자면 북쪽 사슴의 뿔 모양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자연은 변하지만 권력의 얼굴도 변한다. 나는 그 변화를 예민하게 읽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규칙과 절차를 강조했고 또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학자들의 논의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결국 밤이 되면 모든 이론은 사라진다. 남는 것은 숨소리와 손끝의 냉기뿐이다. 나는 오늘도 그 냉기를 느끼며 내 안에 남은 공허와 마주한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질문들을 남겼다.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질문들을 한 올씩 풀어낼 때마다 더 무거워짐을 느낀다. 문 씨가 사약을 받기 전 나는 밤마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상한 평온함과 불안함이 번갈아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복수가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들 하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 무거운 침묵이 마음 한가운데 내려앉아 마치 오래된 등불의 기름이 서서히 바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나는 가끔 그 침묵을 손으로 더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으려 했지만 끝내 손끝에는 빈 공간만 남았다. 사약을 앞둔 날 궁은 유난히 맑았다. 바깥 하늘은 깨끗했고 구름은 얇게 흘렀다. 이런 날일수록 사람이 가장 연약해지는 법이다. 나는 그녀를 직접 보지 못했다. 대신 신하들이 전하는 절차와 기록만을 접했다. 그 문장이 내 손을 떠나기 전 나는 오래된 지혜 하나를 떠올렸다. 진정한 정의는 마음속의 불씨를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불씨를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학자의 논문 속 문구처럼 이론적이지만 그날 내게는 어떤 위안이자 독이 되었다. 문 씨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 마지막으로 본 얼굴들, 마지막 숨결의 온도에 대해 나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침묵은 내 안에서 계속 울림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로 불렀지만 역사란 늘 반쪽의 진실을 담는다. 열린 학술 토론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개인 행위와 구조적 요인 간의 인과관계는 분리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그 문구는 나를 괴롭혔다. 나는 개인의 악의인가, 구조의 희생인가. 그 둘의 경계에서 나는 매일 밤 흔들렸다. 이상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사실을 하나 얘기하자면 바다의 어떤 조개는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기도 한다. 별 관련도 없어 보이지만 인간의 색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궁일한 환경은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변형시키고 결국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문 씨도 나도 영조도 모두 그 거대한 환경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더 큰 허물을 주는가 하는 질문은 아직도 내 가슴을 파고든다. 나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결정을 내렸다. 누구를 처단하고 누구를 살릴지, 어떤 공문을 내고 어떤 사람을 외면할지. 내 손은 그때부터 더 무거워졌고 글을 쓸 때조차 한 글자 한 글자에 신중해졌다. 한때는 복수가 나를 지탱해준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쇳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내려놓는 방식도 알고 있었다. 권력은 자비로움으로 포장될 때 가장 위험해진다. 그 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칼을 들었지만 인간으로서의 나를 잃지 않겠다. 그 다짐이 얼마나 허망한 위안인지 그때는 몰랐다. 그러나 인간은 위안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녀의 최후를 지켜보지 못한 채 나는 밤하늘에 있는 달을 보며 오래전에 썼던 작은 편지들을 꺼냈다. 아이의 글씨로 적힌 아버지를 지키겠다라는 문장이 가늘게 빛나며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슬픔의 끝에서 복수는 뜻밖의 동반자를 데려옵니다.
그 동반자는 이름이 없고 모양도 없이 단지 공허와 함께 다가옵니다. 내가 문 씨의 최후를 지켜본 뒤로 가장 자주 찾아온 것은 바로 그 공허였습니다. 낮에는 공문서와 집행 기록을 검토하고 밤에는 오래된 등불 하나를 켜놓고 그 공허를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강하다고 말했지만 강함 뒤에 숨어있는 허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는 요즘 자주 오래된 격언을 떠올립니다. 왕의 결단은 칼날과 같지만 그것을 쥔 손은 언제나 떨린다는 말입니다. 이 격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내 심장에 박힌 진실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그 권력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자주 그 상처를 들여다보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묻습니다. 어쩌면 이상한 사실일지 모르지만 바다의 문어는 세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마음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심장은 분노를, 다른 심장은 의무를, 또 다른 심장은 연민을 품고 있죠. 나는 그 세 개의 심장을 번갈아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농담 삼아 말합니다. 왕도 문어처럼 심장을 더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청중들이 웃을 때 나는 잠깐 숨을 돌립니다. 웃음은 때로 한밤의 칼날을 무뎌주는 연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치와 개인의 윤리에 대한 학술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조적 요인과 개인 행위의 상호작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이 문구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들이 정말로 체계적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이었는가? 아니면 어린 시절의 개인적 상처가 불러온 폭발에 불과했는가? 그 질문은 자꾸만 나를 괴롭혔습니다. 학자들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려 하지만 나는 매일 새벽 자신의 심장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끔 건네는 농담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왕이 되려면 우선 웃음 포인트를 잃어야 한다고. 웃음이 많으면 음모에 취약해진다고 농담으로 말하지만 그 말엔 슬픈 진실도 섞여 있습니다. 웃음을 일하러 가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성숙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인간성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웃음을 지키려 애썼지만 많은 때 그것이 권력의 무게에 눌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궁의 복도는 여전히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나는 가끔 그 그림자 속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복수를 완성함으로써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권력의 공고함인가? 아니면 더 깊어진 고독인가? 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 그 시작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도 혹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어린 시절의 단순한 다짐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그 문장.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했지만 그 다짐의 형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짐이 이제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을 뿐입니다. 그 포장은 때로 설득력이 있었고 때로는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위선과 진심 사이를 걸으며 스스로를 용서하려 노력합니다. 복수의 불꽃이 잦아들고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다. 문씨가 떠난 자리엔 공기가 가벼워져야 했지만 오히려 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제 조정은 깨끗해졌다고, 왕권은 더욱 견고해졌다고.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장막 뒤에 숨어 있다. 정치가 평온할 때 인간의 마음은 가장 크게 흔들린다. 나는 밤마다 붓을 들고
천천히 생각을 적었다. 내 글씨는 단단했고 마음은 흔들렸다. 우리 시대의 사관들은 훗날 쓰겠지. 정조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다고, 왕권을 바로 세웠다고, 궁중의 독을 뿌리째 뽑았다고. 그 글을 읽는 후대는 아마 말할 것이다. 역시 강한 왕이었다. 하지만 그 글 속에는 적히지 않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한 아이가 오랜 시간 울음을 삼켰다는 것. 그 아이가 자라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울음을 참았다는 것.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린 시절 동궁 뒤편 바람길에서 들리던 매미 울음. 삶이 뜨겁고 고달파도 계속 울던 작은 생명들. 그때 나는 배웠다. 고통이 계속된다고 해도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울음이 멈춘 매미는 땅속에 잠든다는 것. 이상한 사실 하나를 들려주자면 북유럽의 어떤 섬에서는 조용함을 병으로 여긴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어둠 속 침묵이 사람의 정신을 흔들기 때문이었다. 궁궐의 침묵도 그와 같다. 권력의 중심에 서면 세상이 오히려 소리가 사라진다. 그때부터 자신 안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기 시작한다. 열린 학술 토론에서는 종종 이런 문장이 나온다. 닿을 수 없는 권력은 결국 개인의 내면을 갉아먹는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찢어버리고 싶기도 했고 책상 위에 두고 경계처럼 바라보기도 했다. 그 말이 너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늘 나 자신과 싸우는 한 인간이었다. 문 씨의 이름은 이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요녀라 부르고 나는 역사의 균열을 봉했노라 칭송받는다. 허나 나만은 알고 있다. 그녀가 단순한 악이 아니었음을, 그 시대가 그녀를 만들었음을, 그리고 내 안의 분노도 결국 시대가 만든 것이었음을. 나는 아버지를 지키려 했으나 결국 그 기억에 갇혀버렸다. 나는 나라를 지키려 했으나 때로는 스스로를 잃었다. 서리가 내린 새벽,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모든 복수는 결국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내가 잃은 얼굴이다. 오늘도 궁궐에 바람이 분다. 기와 위로 스치는 소리는 조용하고 달빛 아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진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한다. 부디 언젠가는 내 안에서 울던 아이가 조용히 눈을 감고 쉴 수 있기를. 복수의 불이 꺼진 자리에 새로운 봄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나는 왕이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다. 밤이 깊고 바람이 창을 스치는 이 순간,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덮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길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버티는 한 인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지 역사책에 적힌 사건이 아니라 한 아이의 가슴속 깊은 골짜기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 왕이 되었지만 마음속 아이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계문 씨의 이름은 악녀로 남았고 저의 이름은 정의로운 복수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그녀가 정말 악녀였는지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는지 그 답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선택을 요구하며 모든 선택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그 선택의 무게를 안고 잠들고 다시 깨어 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복수는 날 구한 불꽃이었지만 동시에 날 태운 불꽃이기도 했습니다. 그 불이 꺼진 자리에서 나는 더 깊은 고요를 만났고 인간으로서의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이제 등불을 끄고 눈을 감으세요. 세상 모든 상처가 오늘 밤만큼은 잠시 잦아들기를, 그리고 당신 마음속 어린아이도 부디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좋은 밤 되세요.